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스튜디오에 원내대표 출마하실 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에서만 제가 뵀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는 여러 번. 예, 거리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갈 때마다 어떻게든 달려가서 대표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들이댔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들이댔던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두 군데 인터뷰를 하고 오셔가지고 사실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사실은 뭐 유튜브나 방송 출연을 거의 못했어요. 맞아요. 예. 실력이 탄로날까봐. 아유, 왜 이러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저는 관찰하는 기자지 않습니까? 네. 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12.3 비상계엄을 견뎌낸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정치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원내대표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또 당대표 도전하시는데 이게 그 사이즈가 달라졌다. 견적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몸무게도 좀 늘었습니다. 살 많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살 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선거하시느라고. 그렇죠. 네.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저는 누구는 눈물과 땀과 피를 바쳤다는데 네. 저는 살과 목소리를 바쳤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현장 다니실 때마다 그 댄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이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춤을 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 근데 춤은 3일밖에 안 췄고.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날은 앉아서 춤을 췄어요. 그다음에 인천 가서 팔짝팔짝 뛰었구나. 예. 근데 사실 그게 춤이 아니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율동 정도 수준인데 율동교사. 예. 그 정도만 보여도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구나. 물론 정치를 잘하는 것까지 기대하시겠지만 오히려 따뜻하게 공감하고 또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렇게 재롱 부리니까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정치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요 작은 거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수준 높은 정치가 국민들을 좀 만족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치에 대한 그 견해나 생각 판단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변화한 대선 아닌가.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게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잠시 후 11시에 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서 신고하고 이제 가서 바로 이제 당사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게 되는데요. 고민이 깊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께 고민 끝에 결단하시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민은 어떤 거를 고민했냐. 사실은 대선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대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취할 건지 물어보셨을 때만 해도 사실은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죠.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진짜 여러 개혁 입법들을 부단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에 번번이 막혀도 그래도 끊임없이 따박따박 개혁 입법을 냈고 사실 통과는 많이 못 시켰죠. 그다음에 그 무서워하던 검사 독재 정권의 앞잡이들이었던 그 정치 검찰들에 대한 끊임없는 탄핵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그리고 또 특검법도 계속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심사 기능을 했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세법도 13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입법부에서 그 역할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질문이 뭐였더라? 왜 당대표 박찬대는 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나? 예. 그런데 진짜 대선 끝날 계엄이 터지고서부터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일단 계엄 해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가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면 결정. 네 번째는 대선 승리. 물론 그 사이에 사법부의 구테타와 비슷한 파기환송도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탈옥 같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일련의 숨바꾸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의 거치라든가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아무 생각 없다 그랬더니 네. 아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나한테까지 솔직히 안 얘기하냐 그러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고 6월 4일 날 예.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13일 날 열흘 있다가 제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다음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신 당대표 네. 그리고 제가 수행하던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놨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예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당대표의 요구를 네. 사실은 많은 당원들이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갈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개인적으로는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된 저로서는 저를 키워준 고향에서 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겠다. 네. 이런 소망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당연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인천시장으로서 유능한 민주당의 면모를 보이면 네. 정권 탈환과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주변의 권유와 함께 조심스럽게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네. 7개월 동안 정신없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그다음에 그 무도한 정권과 진짜 싸우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갑자기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뒤바뀌면서 대선은 이미 끝났고 네. 대통령은 배출됐고 이재명 보유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도 대선 이후에 좀 고민을 해보았고요. 뭐 당직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내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주권자들의 요구사항 뭐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당대표에 출마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어요. 당원의 요구를 받아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됐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고민이 많았냐면 우리 당이 전체 당원 수가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맞아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120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거고 당비를 낸 사람은 250만. 단순한 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는 그 역할에 부담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또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면서부터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하고의 사실은 우정과 동지로서의 사실은 개인적 친소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3일 날 퇴임하는 날 누가 묻더라고요. 직국에. 당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고 솔직히 고민은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또 열흘이 또 지났네요. 그러니까 총 한 20일 정도 고민을 했는데 출마하게 된 결심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확신. 첫 번째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았던 거는 혹시 원팀으로 잘 유지해왔던 민주당이 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갈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청래 후보에 대한? 우리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서로 잘하기 경쟁. 정청래는 정청래의 강점으로 박찬대는 박찬대의 강점으로 뭐 비주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후보들 간에는 서로 신뢰가 있다. 두 번째. 당원들의 일부는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비판 기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전반적인 당원들은 우리가 일종의 갈등이 발생하고 혹시 경선에서 따르는 약간의 마찰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원팀 민주당으로 거듭날 거다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국민과 함께 이 내란을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의 지평을 새롭게 또 열었지 않습니까?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고 그리고 그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입법부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네. 승리, 네. 빛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내 쓰임이 필요하다면 네. 나오겠다라는 게 큰 틀에서 하나고 두 번째 틀은 정청래 후보하고 제가 누가 나갈 것인가. 네. 협의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 아닌가. 사실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 그거는 과거의 정치 문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는 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네. 국민이 한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치인의 의사결정이 네. 정치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정치는 국민들이 하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의 첫 번째 소명은 국민들의 요청이 무엇인가. 네. 그거에 응답하는 거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결단도 요구되고 네. 고민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들의 선택권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과거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처음 할 때는요. 네. 시당위원장 이런 거 뽑을 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당원들끼리 싸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냥 시당 위원장 될 후보자 몇 사람이 조율해서 네. 이번에 너가 해라. 다음에 내가 할게. 나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걸 이제 짬짬이라고 비판도 많이 그렇죠. 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재명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좋은 일 아니다. 주권자는 당원들인데 아니 당비 내가면서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플레이어라고 하는 정치인들끼리 니들끼리 경합할 거냐 말 거냐 순서를 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에 어느 순간 동의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미덕이었지만 지금의 물결에서는 이미 장강의 안물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당원 주권 시대 그다음에 국민 주권 시대 거기에 이 선택은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결과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라든가 염려는 사실 덮어나갈 수 있다. 네. 좀 전에 뉴스 공장을 갔더니 우리 김호중 공장장이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요? 뭐 갈등.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냐. 그거 함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박찬대도 못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 정청래도 박찬대도 극복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이재명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저는 굉장한 속도로 변화 발전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누구라도 또 새로운 정치 역사를 써나가 시대의 소명과 역사적 과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가능한 일이다. 개척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죠. 공약은 그거 하나로 다 모여져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18일 만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오색국수로 이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난 후에 재판받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야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뭐 협치를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죠. 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사실 기대할 게 없었어요. 뭐 민생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있었습니까? 외교 안보가 있었습니까? 국격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그 주변 사람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었고 또 이미 추구했던 사적 이익의 그 비리들을 덮기 위해 가지고 온갖 특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개혁 법안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의 국힘당한테는 사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협치의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사실은 그들은 받을 능력도 없었고 사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위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 힘이 자기들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협치를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네. 거래는 안 할 거예요. 거래는 안 한다. 네. 예. 협상은 해야 되겠죠. 협상은 하지만 거래는 없다. 네. 예. 그리고 우리 통합이라는 말도 예. 평화라는 말도 예. 사실 정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불이하면서 네.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협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고 예.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네. 무도한 윤석열 정부하고는 정말 거침없이 야차처럼 저는 싸웠어요. 네. 새 원내대표가 된 우리 김병기 의원은 부처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네. 악은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의 결과로 네. 통합도 이루어지고 네.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사실은 지향하면서 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협치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도 네. 내란의 잔당으로 네. 그리고 각종 개혁 법안을 막아내고 예.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예.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협치의 폭은 넓지는 못하다. 그래서 저는 민생도 챙기고 네. 경제도 성장시키고 통합의 길도 가야 되지만 예. 유능한 개혁의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라든가 네. 뭐 혹시 역량을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정할 수는 있지만 예.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예.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 사법개혁, 예. 그리고 언론 개혁도 예.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제도 개혁이 당 대표가 되시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를 얘기한다 그러면 네. 역량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만 네. 앞순위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일단 시간으로 보면 올해 안에 개혁 입법 과제를 좀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올해 안에. 네. 예. 네. 그리고 거부권도 없잖아요. 예. 최대한 협의해서 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인 김병기 네. 원내대표께서 역량을 가지고 예. 부처처럼 해 나가실 거고 대신 기한은 예. 정해야 되지 않을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고는 네. 집권 초기에 예. 이러한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네. 그다음에 아까 18일 만에 했던 예. 여야 예. 대표회담에서 예. 온갖 수모의 말을 들었지만 예. 그거 다 감내하고 예.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께서는 그 역할을 해주시고 당은 네. 유능한 개혁을 예. 진행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예.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네. 예산으로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입법과 예산으로 받쳐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제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했잖아요. 예. 21년 7월 달에는 경선 캠프의 수석 대변인으로 예. 대선 패배 후에 예. 5월 8일 날 정치 다시 복귀하는 어려운 결단을 할 때는 예. 그때는 비서실장으로 예. 그리고 다시 7월 달부터 시작된 전당대회에서는 또 파트너인 최고위원으로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원내대표로 예. 그리고 두 번의 대표 직무대행도 했고 네. 이분이 대통령 후보일 때는 예.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럼 이분이 대통령일 때는 예. 그러면 뭐 해야 되나? 당대표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였던 때로는 네. 선후배로 예. 때로는 투톱으로 예. 때로는 동반자로 이렇게 4년 동안을 한결같이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분명히 쓰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과감하게 인천시장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예, 뒤로 미루고 일단은 당대표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택은 철저하게 주권자인 국민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예. 물론 우리가 조율해서 하는 것도 미덕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권자들의 생각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수공장에서는 그것도 걱정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이론적이지 않냐. 근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비판도 하고 염증도 느끼고 그러지만 제가 경험한 10수년 동안의 정치는요. 힘들 때도 많고 좌절과 실패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늘 마지막에는 희망이 실현되고 그다음에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그 순간도 그다음에 네. 코로나 극복의 그 순간도 네. 내란을 극복했던 그 순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계엄 해제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결심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뭐 답변이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보라 열심히 해보라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덕담이 있으시던가요? 좀 낚는 거죠? 우리 통님과 관련된 얘기는 네. 노코멘트입니다. 있었네. 있었어. 덕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4년 동안 쭉 지내왔는데 우리 대표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늘 존중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정청래 후보한테도 네. 늘 존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솜씨 아니냐? 네. 사람을 홀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연설 아니냐?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진짜 강점은 또 뭐라 그럴까? 그 똑똑함, 준비됨, 예. 능력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비주얼 아니냐? 비주얼? 뭐 귀여움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본 우리 이재명 대표는 4년 동안 본 이재명 대표는 경청 능력이에요. 경청. 예.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들어요. 그리고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인내력도 엄청나요. 네. 그리고 많이 상대에 대한 배우셨겠어요. 배려와 존중이 많아요. 아까 뭐 내란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목숨을 걸고 나면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목숨을 내려놨어요. 지난 4년 동안에 대선 떨어지고 난 이후에 네. 23일간 단식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뼈 아픈 내부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에 의해서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맞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시장에 들어가서 예,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서 한번 다 정치적인 생명을 내려놨는데 살아 돌아오셨죠. 가덕도에서 칼을 맞았는데 살아 돌아오셨죠.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에 새우젓처럼 될 수 있었는데 수거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목숨을 던져서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옆에서 봐서 그런지 네. 계엄해제의 순간이나 탄핵 소추 가결의 순간이나 또는 헌재의 파면 순간이나 네. 그리고 또 대선의 그 순간에 있어서 사실은 목숨을 다들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내 목숨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네.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내가 저당 잡아가지고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 3년 내내 진짜 싸우느라고 야차처럼 싸웠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번에 임기가 1년 아니겠습니까? 그 1년 동안에도 상당히 거세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거나 흠집내려는 그런 행동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검찰과 또 싸워야 되는 당대표. 이제는 이제 검찰을 다스려야죠. 검찰을 다스리는 당대표. 그렇죠. 예. 검찰을 다스리고 심우정은 지금 탄핵소추안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결만 안 했을 뿐이지. 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죠. 예. 아니 뭐라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냐면 예. 청문회를 해라. 청문회를 해라. 예. 심우정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해라. 사실 이번에 우리 원내 전략이 예. 늘 과거하고 다르게 예. 전략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검사를 바로 탄핵하지 않고 네.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네. 이거를 계류시켰어요. 뭐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잘잘못을 한번 국민 앞에서 따져보고 입법 청문회도 많이 하셨죠. 예. 예. 그 입법 청문회가 우리 원내에서 네. 처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나는 뭐 심우정뿐 아니라 지금 일부 검찰들이 네. 아직도 예. 칼을 벼르면서 이재명과 야당 네. 정치인들을 옛날 야당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사실은
죽이려고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인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시작이 되니까 그 기간이 주어졌죠. 이거는 철저하게 국회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검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선 기간에 한번 사법부가 개입하려다가 한번 국민들의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검찰도 주권자 국민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법으로 이분들이 관례대로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심우정 총장을 그 여당인 민주당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뭐 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입법으로. 뭐 특검으로. 입법으로 다 가능하겠죠. 심우정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은 저기 탄핵 저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해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뽑힌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리고 혹시 다음에 당대표 되실 분과 뭐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돼서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다들 굉장히 아프게 6개월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놓치지 말고 계속 그 좀 지켜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입법과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쭤봤습니다. 통합은 사실 정의의 결과입니다. 평화도 사실은 정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은 다 불의를 덮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절친이세요. 정청래 의원하고. 외모상으로는 형 동생인데. 절친이셔서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잔일 수도 있었겠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친하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든 갈등의 출발이 내부 경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자 메시지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 유쾌한 경선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정책 경쟁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경선의 역사를 좀 써보자.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당원들과 함께 어쩌면 새로운 정치의 문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정치의 문법. 저는 국회의원 한 10년이 정치 경험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한 30년씩 정치하신 분들이 갖고 있었던 굳어져 있는 그 정치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10년 정도 됐으면 저도 굳어질 때가 됐는데 저는 철이 잘 안 드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상식 수준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원내대표 할 때도 원구성부터 각종 전략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탄핵할 때 우리 야당표 다 모으면 192표 아닙니까? 8표를 확보했냐고 물어보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감히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표는 확보하고 해야지. 근데 표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표가 확보가 안 되면 옛날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엄을 일으킨 이 대통령을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만 믿고 하늘만 믿고 사실은 탄핵안을 냈던 거고요. 12월 7일 날 첫날 탄핵안을 딱 내놓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한 명만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들 앞에 호소했죠. 제가 맞아요. 소리 질렀던 것 기억나요. 들으셨죠? 4층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 다 불렀어요.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 다 불렀는데 의원들 중에 우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108명을 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끝까지 부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원래 정치 문법대로 한다 그러면 목소리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0명쯤 하니까 너무너무 목이 아픈데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더 오기를 부렸어요. 31명째는 더 크게, 32번째는 더 크게, 80번째보다 100번째 더 크게. 근데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연설이. 그때 진짜 그 문익환 목사님 심정으로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 열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잖아요. 나는 그보다 더 셌어요. 그분은 그래도 열사들 이름 부른 건데 나는 국힘당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광장에 있었던 100만여 그 시민들도 똑같이 같이 울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정치의 문법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부결됐는데 옛날 문법이었으면 감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서 표결을 붙였는데 부결도 아니고 투표 불성립이 되면 그러면 원내대표는 모가지 10개라도 남아나질 못해요. 그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사표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거부했습니다. 왜? 다음 주에 또 내야 되는데 내가 사표를 내면 어떡하냐. 당내에서 사표 내라고 했어요? 네, 권유가 있었어요. 이거 실패했으니까 당신 그만둬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제 신임을 물어라지. 감히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문법은 안 맞는다. 왜? 요번 주 실패하면 12월 14일 날 하고 12월 날 14일 날 실패하면 12월 21일 날 하고 매주 또박또박 토요일 날 하겠다. 시민과 함께. 토요일 날 해야지 시민들이 같이 모이니까. 그랬는데 12월 14일 날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군에 무릎을 꿇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투표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하고 들어왔다가 비밀 투표에 12명이 가결하는 바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가결표를 확보하고서 소추안을 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믿고 했던 거죠. 그것도 그랬고 아무튼 뭐 여러 기적을 쓰셨네요. 원내대표 하시는 동안 대한민국 근데 비상계엄을 만난 원내대표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 역사에서 그죠? 비상계엄을 해결하고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이끈 유일한 원내대표 아닌가요? 아니, 그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 나는 이제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이고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깃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오는 이재명이라는 사실 우리 지도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진짜 국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말 이 국민들 사이에 누가 원내대표 하더라도 이 정도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겸손하시기까지. 아니 정말로. 이게 당대표 되면 좀 걱정이에요. 왜요? 당에 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이 여태까지 나를 지켜줬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돼. 3인칭으로. 3인칭.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켜줬는데 그래서 내가 수석 대변인도 하고 또 최고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원내대표도 하고 또 직무대행도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는데 이제 이재명 우리 대표는 대통령으로 우리 당을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당무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까? 정청래하고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까 믿음과 확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면 이제는 내가 이재명을 지켜줘야 된다. 그 곁을 내가 서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이 빛의 혁명, 이 빛의 혁명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쭉 이루어서 지속 가능한 이 개혁의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게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태양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결과물은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고 정치를 잘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다. 네. 이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인데 이재명 우리 대통령과 예. 지난 4년 동안 진짜 한 몸같이 움직였던 눈빛만 그 봐도 경험으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 두 분은? 아 근데 무시 많이 당해요. 뭐 회심의 아재 개그를 하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이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은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 미디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침에 그 MBC 가셔서 MBC도 이렇게 지켜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 전국에서 항공모함 대한민국 언론의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MBC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MBC를 지켜내고 MBC가 세게 보도하면서 전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제 큰 언론도 있고 작은 언론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것도 또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 3법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 중인 방통위법이 있었는데 네. 그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결을 하자라고 예.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예. 그걸 잠깐 보류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론 개혁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하지 않고 사실은 현업의 종사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 후견 제도가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언론에 사실 우리가 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시장에 실패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재정 투입 같은 게 예.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의 지향점은 언론의 자유죠. 네. 근데 이제 이 언론의 자유가 언론 생태계에만 맡겨놔서 잘 되는 게 사실은 네. 이론적으로 맞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 후견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런 제도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만들어졌던 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언론의 자유를 네. 최대한 보장해 주되 그것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안에 검찰개혁, 네. 그다음에 사법개혁, 네. 언론개혁의 세 가지의 제도적 기틀만큼은 네. 통과시키는 게 좀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네. 언론 생태계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우리 지방 언론뿐 아니라 예. 풀뿌리 언론들까지도 다 네. 사실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방역을 지향하면서 예. 가장 실용적이고 예. 또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은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법률적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해서 네.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견인 제도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네. 그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배제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같이 있어요. 네. 우리 통께서는 좀 더 진보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냈던 안보다도 네, 더 좀 더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사도 좀 있으셔서 네.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네. 논의해보자. 네. 대신 기한을 정해놓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네. 본회의에서 60일. 이거 패스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패스트 맞습니다. 패스트 맞아요? 왜냐하면 듀 데이트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게 번개풀에 콩거 먹듯이 몽골 기병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8월 3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네. 바로 8월 달에 예. 정기 국회를 예. 준비하면서 예. 12월 달까지 예. 9, 10, 11, 예.
12까지. 예. 물론 이제 한 100일 정도 정기국회가 있고 그 그렇죠. 이후에 12월 말까지 보게 되면 예. 한 4개월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10월 달까지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1년을 예. 정말 빠듯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하게 개혁하겠다. 유능하게. 예. 뭐냐면 개혁의 이름으로 예. 사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유능한 개혁 이거가 꼭 돼야 된다. 그래서 당은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네. 대통령과 정부는 실용과 그다음에 민생 경제에 네. 중심을 두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너무 저희가 오래 모시고 계셨네요. 일단은 당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근데 가긴 가야 되겠다. 예, 이제는 가셔야 돼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인터뷰를 모셨지만 자주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 네. 필요한 매체에는 적극적으로 자주 출연하셔서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과 또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당대표가 되시기를 또 제가 권하겠습니다. 되신다면. 당대표가 되면 책임감은 늘어나는데 네. 의무 시간은 조금 줄더라고요. 예. 원내대표는 당대표는 월수금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잖아요. 예. 예. 원내대표는요. 화목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에 네. 낮밤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체력, 긍정적 사고 그거 가지고 네. 버텨왔는데. 네 아무튼 언론하고의 소통은 중요한 것 같고 네. 야당한테도 이렇게 내가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저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솜으로 쌓여 있어요. 솜으로 쌓여 있다. 네, 속에는 송곳이 있지만 솜으로 쌓여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쾌하게 인터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예,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까만 카메라 보고 예. 할까요? 네. 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깊은 고민을 끝내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제 삶의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 저와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외쳤고 또 국회 철문에 매달려서 국회 담장과 대문을 지키던 우리 그 젊은 여성들과 함께 우리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열 이틀 동안 100km를 맞아요. 어깨를 걷고 함께 걸었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이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그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댓글에 찬대 오빠 화이팅. 저희들이 뭐 그 통상 교회 오빠 막 이렇게 부르는데 예, 찬대 오빠 화이팅 막 이렇게 예,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네. 요새는 오빠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보고요. 오라버니? 아니요. 그 소리도 안 듣고 네. 저를 자꾸 여성 성을 좀 이렇게 언니? 엄마. 찬대 엄마. 예. 뭐 무슨 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재명이고 네. 엄마는 박찬대라 그래요. 아 진짜 당원들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내 별명을 스스로 지었어요. 예. 에일리라고. 에일리? 에일리. 예. 에일리 의원님. 에일리 의원님? 에일리 언님이라고 하죠. 에일리 언님. 왜냐하면 엄마는 외계인이라. 에일리 언님.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외계인 이런 예. 아이스크림 있지 아이스크림 않습니까? 있어요. 예. 달달한. 예. 네, 그래서
그냥 에일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진짜 끝까지 아재 개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재 개그.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랜만에 모셔서 사실은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서 그 성과, 그다음에 어려운 점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으셨겠어요. 그거 다 들어봐야 되는데 또 이제 대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 위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으로 가서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주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많이 돌거든요. 네. 운동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 전환으로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치제 편의점은 못 왔지만 네. 한강변의 편의점은 참 많이 갔어요. 네, 한강변 편의점에서 네. 같이 만나서 저희가 라면도 먹고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라면도 드시면서 함께 그런 데서 라이브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편의점 앞에서 취재 편의점이 벤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라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